네, 안녕하세요. 한국현대문학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이 모범생의 병이 깊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승호 씨, 20학번 이승호입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박을혜다. 강의 시청했습니다. 우리 영채 씨, 박영채 씨, 무정의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기찬, 우리 기찬 씨도 이해가 안 된다. 이름은 기찬데 왜 이 댓글이 이런지 모르겠네. 다음 강의도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게요? 이게 무엇이요 이게? 짤막한 글을 쓰더라도 읽는 사람들의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상한 그 통용어 쓰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똑같은 말만 들으면 내 기분이 어떻겠나 이 사람들아. 응? 그 강의 훌륭한 강의는 뭐 하나만 한 소리겠지만은 듣는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 눈빛으로, 이 언어로, 다양한 표정으로 만나서 빚어내는 그 향연 같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교수자에게만 강의를 일임하는 건, 그건 강의 전체의 그 흐름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강의의 이 질적인 그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만나는 중인데 그렇더라도 이 댓글 몇 자라도 서로 우리가 교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마음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담 그만하고 들어가죠. 오늘은 제2강 한국현대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현대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좁혀서 한국현대문학 또는 한국근대문학의 출발 정도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한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현대라는 게 뭐냐, 근대라는 게 뭐냐,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문학이라는 게 뭐냐, 문학을 어디까지 문학이라 얘기할 것이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한 학기 내내 또 4년 내내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겁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문학,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탄하고 있지? 이 PPT가 제 1강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해놓고도 감동적이에요. 선생은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범생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니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죠? 좋은 날이 오겠죠.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예, 정말 건강 잘 챙기고 있어야 돼요. 음, 좀 대재난의 사태입니다. 예, 코로나19의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위기의 상황, 재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가늠해 보세요. 아마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그 시간을 살았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몸 잘 챙기고 이런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는 게 미덕인 시간이잖아요. 지금 혼자 있으면서 많이 자기 이 내공을 쌓아가기 바랍니다. 강의하면서는 이게 밖으로 새서 엉뚱한 얘기하는 게 그게 맛인데 말이야, 그죠? 아무튼 어때요? 그 PPT가 기가 막히지? 감동을 해줘야 돼요. 추임새를 잘 내야 한다니까. 위에 그림 전기기관 차지. 이 전기기관이 몰고 온 이 산업혁명. 그 표상이 바로 기차예요. 기차 얘기는 다음 무정 얘기할 때도 진지하게 한번 거론할 겁니다. 이 기차는 인간의 시간관념부터 이 정서, 이 감정까지를 다 바꿔놓습니다. 혁명적인 미디어였어요. 미디어 문제도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독립신문입니다. 뒤에서 또 살펴볼게요. 기차라는 근대 문물과 이 신문이라는 근대적 매체,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근대를 추동하는 쌍두마차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 양식, 삶의 양식 다 바뀝니다. 이 기차와 신문 기억해 두세요. 기차와 신문. 근대성이란 무엇인가? 그럼 근대성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근대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대를 한자로 쓰면은 가까울 근자, 시대 시자 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시대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역사적 개념으로는 중세시대 또는 전근대 시대를 지나서 근대로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과 비슷한 게 삶을 영위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영어로는 모던 타임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정한 씨, 얘기해 보세요. 영어로 근대를 뭐라고 한다고? 안 들린다니까 좀 크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자신의 그 궁금증들, 의문들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인 교육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자기 표현이 대단히 미숙하고 교수자가 얘기하는 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난 그게 너무 불만스러워요. 근대라는 말을, 근대 시대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모던 타임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찰리 채플린이라는 가을출한 영화 감독이 있죠.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모던 타임즈입니다. 이 영화는 꼭 봐야 돼요. 근대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 텍스트입니다. 우리 채플린이 이 공장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잘 보세요. 이게 근대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이 자료가 된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 레퍼런스들, 참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나중에 에세이 쓸 때 여기 응축해내야 돼요. 알았지? 근대는 일단 이렇게 정의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와 가까운 시대,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뭐 고대, 중세, 근대 할 때처럼 근대, 지금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 그걸 특징 짓는 게 뭔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로 접어드는 과정을 이끌어서 근대화라고 해요. 모더니제이션이라고 발음합니다. 모더니제이션, 근대화하는 거죠. 근데 이 근대화는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 근대화, 그죠?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 근대화 하면 뭐 개인의 발견이나 신분제의 붕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여성 해방, 뭐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적 해방, 이 근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근대화도 얘기할 수 있죠. 이를테면 전 근대적 그 왕정 국가에서 뭐 공화정으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다양한 층위에서 근대화란 말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것의 특징을 전체 일괄해서 근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modernity. 발음 잘해야 돼요. modernity. 이 근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주 많이 쓸 겁니다. 근대적인 것 이런 뜻이에요. 뭐가 근대적이냐? 기차? 근대적인 거죠. 신문? 근대적인 거죠.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그 기차나 이 신문 같은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들, 행동 양식, 생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는 이 옷들, 이 캐주얼한 이 복식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들 헤어스타일, 그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이 표정, 그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이 인식,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 이해, 다 달라집니다. 다. 그 원점에 이런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픽션과 담론 얘기했었죠. 이런 기차가 우리를 신체를 규율화하고, 그리고 이 신문이라는 게 우리의 의식과 사상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근대적인 방향으로.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대화, 근대성.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근대성을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기둥. 이것도 나중에 우리 그 노동 관련 소설들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대적인 이 사회를 특징 짓는 두 기둥은 뭐니 해도 자본주의지. 캐피털리즘입니다. 캐피탈이 뭐더라? 손 들고 얘기해봐. 누구야? 주현 씨. 캐피탈이 뭐야, 캐피탈? 수도. 그죠? 대문자. 또는 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캐피가 들어가는 말들은 다 머리가 들어요. 머리를 자르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캐피탈은 최고, 이런 뜻이에요. 우두머리, 머리, 이런 뜻입니다.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캐피탈 말은 워낙 돈으로만 쓰이니까 원어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십상이죠. 뭐 돈이 최고가 되는 사회입니다. 캐피탈리즘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화폐가 신인 사회예요. 뭐라고? 안 들린다니까 정말.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은 내가 얘기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벽 보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사람들아. 내 별명이 삐돌이에요, 삐돌이. 한번 삐지면 오래 갑니다. 대답 잘하세요. 이, 자본주의는 내식으로 정리하자면은 화폐, 즉 돈이 신인사입니다. 자본주의적 인간은 화폐라는 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가능하지. 뭐 돈이야, 화폐야. 잘 로마 시대부터 서양의 경우, 이 동양의 경우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개 껍질부터 뭐 상평통분이 뭐니 얼마나 돈이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 그럼 화폐는 하나의 매체로서 거래의 그 편의성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화폐가 신으로 격상한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지배해요. 우리의 감정과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전면적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종교든 아니면 우리 이 가장 친밀도가 높은 이 가족 관계든 궁극적인 뭐랄까 이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돈 아닌가? 그리고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데, 어, 화폐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극히 드물지만은, 뭐 계룡산 도사나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정말 에, 뭐 수도자의 자세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그 사례를 빼면은 대부분의 이 구성원들이 화폐를 신으로 모시는 사회, 그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일단 정의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 화폐가 지배하는 시스템,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음, 용돈 많이 주는 외삼촌하고 보면은 공부 잘하냐 하면서 이 짜장면도 안 사주는 친삼촌하고 감정적으로 누가 더 좋아요? 응?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이나 어떤 관계마저도 화폐로 환산하는데 아주 익숙하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친밀도가 높은 부모 자식 관계마저도 화폐로 환산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무슨 뭐 형제 난이니 뭐니 벌어지는 거 보세요. 그게 재벌들만의 얘기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이 돈을 둘러싼 쟁투가 얼마 치열합니까? 종교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이 근데 문학도 이 자본주의라는 그 원리가 고스란히 작동합니다. 모든 관계를 매개하는 게 화폐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근대성을 지탱하는 다른 축 하나가, 다른 원리 하나가 바로 국민국가입니다. 국민국가. 뭐라고요?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이건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저 함경도 온성 사람부터 제주도 사람까지 한 나라 사람으로 서로 이 같은 국민이면서 한 사회에 속한다고 의식하며 살아왔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랬을까요? 물론 한국은 조선시대 조선왕조 500년이 웅변해 주듯이 비교적 그 중앙 집권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민족 의식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요즘 국가로 규정하는 나라들은 다 다른 민족들이 다른 공동체적 삶 또는 부족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뭐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 신분제에 따라서 다 다른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200개가 넘는 작은 공국들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역시 270개 가까운 그 작은 번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율적으로 유지돼 왔었죠. 뭐 황제가 있고 쇼군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러다가 독일의 경우 이 비스마르크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경우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국민국가는 다양했던 삶들을 국민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국민이란 말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때 막 환호하죠. 드디어 나도 성인이 됐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인도 못 되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두고두고 고민해야 됩니다. 국민을 넘어선 삶이 가능한가? 정말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기할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번 강의 전체 이번 그 학기 전체 강의 통틀어서 얘기할 텐데 우리는 국민국가를 넘어선 정말 연대의 바탕을 둔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의 가능성들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근대 사회는 화폐가 신이 되고 국민국가로 다 이렇게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공항이나 뭐 항구에 가도 패스포트가 없으면 어디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냐고? 그건 다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근대성이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크게 5개의 개념을 얘기했네. 그죠? 다 연결됩니다. 근대, 근대화, 근대성, 자본주의, 국민국가.
시험에 나온다고 해. 이런 것도 기억할 거지? 음, 나는 여러분들을 시험으로 시험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의 글에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게 계속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개념적 사유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이 PPT는 더 멋있어. 그지? 사진 4장이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중에 비법을 알려줄게요. 사진부터 봐요. 요거부터 봐야겠다. 배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니오호, 우니항호라 그러죠? 일본이 조선을 개국시킨다고 들어온 그 배입니다. 이 결과 광화도 조약이 맺어지죠.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서양에 당한 것들을 고스란히 이 조선이나 다른 아시아 식민지들에 그대로 되돌려줘요. 자신이 고통을 당했으면은 남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고통당하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당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 더 잔혹한 방식으로 이 약소국들을 지배하죠. 일본의 이 못된 버르장머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아주 어쩔 줄 모르면서 말이지. 굽신거리면서. 조금 약해 보인다 싶은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절대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못 버리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일본의 근대는 이제 2학년 때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요즘 그 아베가 하는 짓 보란 말이야. 응? 중국과 이 한국인들이 입국을 금지했지.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나.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아건대 파리가 봉쇄되고 뭐 스위스가 봉쇄되고 이런 얘기 하죠. 이탈리아가 지금 난리가 났지. 스페인은 지금 더하지. 그러면 유럽 국가의 그 국민들은 이 입국을 제한하든가 안 하든가 안 하지. 이 문제야, 이 문제. 아무튼 이 운양호 사건은 1853년에 일본이 페리 제독의 내향이라고 있어요. 구로후네라고 해서 흑선이라고 그러죠. 흑선이 와서 일본의 이 쇄국 상태를 깼거든. 그걸 고스란히 조선에다가 되갚는 겁니다. 아니, 못된 버르장머리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뭔고 하니, 이 글자 보이죠? 뭐, 보면 뭐 하나. 잘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해봐. 연판장. 안 들린다는 게 그래, 안 들린다니까. 연판장이라고, 연판장. 동학혁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몰래 걸기하자고, 들고 일어서자고 몰래 이름을 적어서 돌렸습니다. 여기 원형인데, 원형 크게 보면 나와요.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게 이 원주 위에다가 쭉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한다. 동학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이 경복궁에다가 일본 일장기를 들여놓은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은 3.1 운동을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들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근대 기점과 관련해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 달라요. 근대의 출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갑신정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실질적인 쇄국 상태에 있던 조선이 근대의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을 경유한 근대, 서양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근대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리가 있죠. 그리고 동학 농민 정쟁과 가보격이 맞물리는데
동학농민전쟁은 이 근대적 주체, 그러니까 왕정체제가 아니고 민중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일깨우는 어떤 대규모 혁명운동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전쟁을 근대 기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는 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갑오개혁은 요 얼음에 동학농민전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권력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그죠? 일본에 의지하는 놈들과 중국에 의지하는 놈들, 청나라에 의지하는 놈들에게 서로 기대다 보니까 둘이 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갑오개혁이라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조선을 먹기 위해서 추진한 갑오개혁이 이 시기에 진행됩니다.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했죠. 뭐 이때 나오는 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고 독립국이다 말이 나와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청일전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일전쟁이라는 게 국제적 역학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서 청일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뒤에 혈흔후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그리고 1910년 강제병합. 근데 이 강제병합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니죠. 이때부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05년 럴전쟁이 끝난 다음에 통감부라는 설치하지. 알죠? 그냥 안다고 해. 몰라도 안다고 해. 그냥 안다고 해.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덜 아파요. 그건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을 위로하고 다독이기 위한 약간의 이 하얀 거짓말이니까 꿋꿋하게 고개 끄덕거리면 됩니다. 통감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지. 그때부터 실질적인 식민지로 접어들죠. 그런 다음에 1907년 정리 7조약이니 뭐니 하고, 그런 다음에 1910년 8월 29일에 강제병합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의 패전까지 식민지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 근대문화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래서 근대 출발로 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정말 3.1운동과 3.1운동도 3월 1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아주 긴 시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집니다. 저기 2달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 무브먼트가 전개되죠. 혁명운동이죠. 그리고 이 영향하에서 1919년 4월 11일인가? 맞나?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권력의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정체가 출발한다고 해서 이때를 근대 출발점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이라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근대야, 준비 땅, 이게 아니지. 이게 다 어우러지면서 이 어느 시점에서 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주체적 근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영조, 정조부터 근대가 시작됐다고 얘기도 해요. 광작의 유행과 대동법 이런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맹아가 싹텄고 이런 다양한 판소리니 뭐니 하는 민중의 의식을 담은 문학 작품들이 간행됐다 하면서 근대성 얘기하는데 좀 과도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좀 더 진지하게 깊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근대 기점이 다양한 논의가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럼 문학의 근대를 얘기해야 되겠지. 문학의 근대. 거꾸로 얘기하면 근대 문학은 언제 시작하는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진은 독립신문입니다. 잘 보이죠?
이 스마트폰으로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캡처해서 확대해서 보면 보일 거야. 그리고 잘 안 보이거든. 이 컴퓨터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한번 띄워놓고 보세요. 아니면 이 구글링해서 독립신문 치면 이 화면이 나와, 이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독립신문 이랬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독립신문. 이 독립이나 신문이란 말이 다 낯선 말들입니다. 여기 독립은 인디펜던스인데 역사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되게 독립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 그죠? be independent from 이렇게 나오지. from be 이러면은 우리 되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여기 독립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던 그 개화파들이 있습니다. 이 개화파들은 당연히 친일적이었어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일본에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급진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좋아서 조선을 대한제국을 독립시켜 줄 리가 만무하죠.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고 자기 혼자 먹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일단 독립이란 말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문이란 말도 대단히 낯선 말입니다. 이 뉴스페이퍼인데 그 전에도 신문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이 관보 형식으로. 근데 그건 대중적인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 신문은 민간 신문이에요. 물론 서재필이 가능했지만 여기 값이 얼마 이렇게 나와요. 값은 얼마요 해서 판매를 합니다.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으로서 신문이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한성, 순보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대중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독립신문 대단히 대중적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매체가 우리의 의식들을 바꿔놓고 정서들을 바꿔놓고 가치관이나 철학들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A라는 신문만 보는 사람들은 A라는 신문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사고를 정립해 나가요. 이렇게. 또 B라는 신문 보는 사람들은 B라는 신문의 그 주장에 동의하고 거기서 이 바라는 방식으로 자기 행동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 똑같은 사실들이 있는데, 팩트들이 있는데, 이 팩트들을 어떻게, 가짜뉴스 말고, 어떻게 조직하고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문이 되거든. 이 편집의 이 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걸 억압하고, 그러냐, 그 과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문이 나옵니다. 보수적인 신문과 진보적인 신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신문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감정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의하죠? 이게 픽션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옳으냐를 둘러싸고 싸움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설득해내느냐. 이게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갈등이에요. 갈등의 양상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정말 천박하고 비루한 방식으로, 정말 생양아치 같은 방식으로 이 갈등을 조장해내느냐, 아니면 정말 진지한 태도로 우리의 공동의 삶 안에서 차이들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수준 있는 이 언어로 이 토론을 진행하느냐. 그게 그 어떤 한 사회의 품격이랄까, 격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공부해야 돼요. 인문화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격조 있고 수준 있는 시민들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그냥 개 돼지가 돼서 수동적이고 노예적이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기 바라는 거지. 자기 이 지배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졸졸졸 따라가기 바라는 겁니다. 비판을 시키고 뭐 다 시궁창에 처박아 보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가 딴 데서 했다. 근데 내가 편집할 줄 몰라서 못 지워요. 그러니까 그대로 생으로 나가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독립신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독립신문을 논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내외국 인민에게 우리 주의 주장을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거로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한 거로 무슨 당에도 무슨 파티 무슨 패거리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하고 상하 귀천 대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민이다. 하나의 국민이라는 거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이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일단 요 얘기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하 기천을 넘어서서 조선에 사는 모든 인민들을 공평하게 대접할 것이다. 이게 민주적인 것이죠. 공평한 이 신분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조선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연하여 주례함. 대연 대신 말해주겠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의 정세 상황을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이익이 되는 일이 많이 있을 터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는 것은 취리,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을 싸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어서 값을 싸게 허락하게 하였고,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한글로 쓰는 것은 남녀 상하 기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 모두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상하 기천을 다 떠나서 또 귀절을 떼어쓰기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한 것은 놀라운 혁명적인 텍스트예요. 띄어쓰기가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띄어쓰기 이때 처음이에요. 여기 마침표, 물음표 이런 게 없죠. 근데 띄어쓰기가 이때 시작됩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나중에 설명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띄어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합니다.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거로 옳은 방향으로 신문을 발행할 것이므로 정부 관원이라도 정부의 관료들이라도 잘못하는 놈이 있으면 잘못하는 이가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그리고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펴일 터이다. 펴서 알려줄 것이다. 탐관오리 잘못하는 공무원 새끼들은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사사 백성이라도 어떤 사적인 그 백성이라도 무법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서 신문에 설명할 것이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조선 이거 텅 비었죠. 여기가 대군주 폐하 이랬죠. 왜 그러냐면은 대군주 폐하가 오면은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요. 왜? 대군주 폐하를 누르면 안 되지. 왕이나 왕의 이름이나 왕이 오면은 옛날 이 문헌을 봐도 그래요. 칸을 줄을 띄웁니다. 줄을 비워놨어요. 이때 고종이 황제 공식적으로 군주 황제 자리에 오르진 않는데 독립신문에서는 대군주 폐하란 말 썼습니다. 전하란 말 쓰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자, 일단 여기까지는 볼게요. 여기까지 독립신문 논설의 일부인데 이게 바로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 미디어, 신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고 메모하고 기억해 두세요. 우리 누구였더라? 필기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들 필기하고 있죠? 하나하나 잘 따져보세요.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 아주 그 만만치 않은 강의니까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또 찾아보고 독립신문 현대어로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창간호의 논설만이라도 잘 보고 요 한 페이지 가지고 한 5시간 강의해도 모자라요. 요 독립신문 첫 장. 여기 서울 건양 원년 4월 초 7일 금요일은 뭔지 이런 것
또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이란 말 쓰기 시작하지, 월화수목금토일 양력이 딱 쓰기 시작한단 말이야. 시간 개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문학의 근대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다른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일본이 아니고 한국 근대 문학의 출발은, 문학의 근대는 이 독립신문과 함께 독립신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독립신문을 창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에 이제 문학적인 글들이 많이 실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이 새로운 이 흐름이 신문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근대성의 특징적인 핵심적인 원리가 자본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신문이나 잡지의 간행을 프린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통칭합니다. 인쇄 자본주의. 그리고 이런 인쇄 자본주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민의 의식이 형성되고, 또 신문을 많이 팔면은 뭐가 올라가지? 대답하라니까. 광고료가 올라가지, 광고료가. 그래서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이에요, 사업. 신문을 많이 팔아서 광고를 따내고, 신문 부수가 많을수록 광고료도 올라가지. 그리고 광고가 많이 나가면은 또 신문도 많이 팔리고 상품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 신문이라는 미드를 통해서 상품과 소비자들이 순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고를 자본주의 꽃이라 그러죠. 이때 신문이 뉴 미디어예요. 이때 라디오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잖아. 최신의 미디어입니다. 뉴 미디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자본가들이, 새로운 신흥 자본가들이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신문 저 4페이지로 발행되는데 뒷면에 보면 광고들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양행, 무슨 사전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그러면 독자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언론이. 그리고 신문이 아주 센세이셔널한 것, 선정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가짜 뉴스도 아무렇지도 않게 써내기도 하지. 왜? 독자들만 많이 끌면은 광고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많아지니까. 요즘 유튜버들 보세요. 물론 아주 훌륭한 유튜버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짜 뉴스로 똘똘 무장한 유튜버들 있지? 그러면 그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은 수입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때 신문들은 이제 좀 이따가 무정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신문의 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설을 연재하는 것이어서, 소설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문이 바로 소설들이 노는 중요한 판이 됩니다. 신문과 잡지가, 특히 신문이. 그래서 근대적 문학장의 출현이라고 말했죠. 문학장, 문학판이 문학판. 그래서 이 신문을 무대로 해서 문학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아는 중요한 소설들, 장편 소설들은 대부분 신문에 연재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단편 소설들은 다 잡지에 연재가 돼요. 물론 독자는 신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근데 이 신문과 잡지라는 미디어, 새로운 매체가 우리 근대 문학의 하나의 요즘 말로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 플랫폼이 돼서 이 근대 문학을 밀고 나가는 동력을 갖춰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한국 문학의 출발은 독립신문을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 독립신문은 간행된 것은 1896년 4월 7일. 건양 원년이 1896년이에요. 고종이 이제 건양이나 연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4월 7일. 그래서 4월 7일이 매년 신문의 날입니다. 됐죠? 문학적 근대 출발은 독립신문이다. 그 다음에 혈윤율을 봐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네.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할지 모르겠죠? 왜? 재밌으니까. 혈윤우라는 소설이 간행된 게 1906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만세보라는 신문에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회에 걸쳐서 연재가 됩니다. 그리고 1906년 말에 초판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행본은 1908년에 간행된 것입니다. 이걸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마우스 보이지? 이게 소설 이렇게 되어 있는 다 한자인데 이 소설 이것만 한글하고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어요. 대부분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읽히기 위해서죠. 소설, 혈의 누. 보면 일청전쟁의 총소리는 평양 일경이 떠나가는 듯 하더니 그 총소리가 그침에 청인의 패한 군사는 청나라 사람의 패한 군사는 추풍의 낙엽같이 흩어지고 일본 군사는 물밑듯 서북으로 향하여 가니 그 뒤는 산과 들에 사람 죽은 송장뿐이라. 이게 문학사의 혁명을 알리는 문장입니다. 이게 문체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전혀 그 이전 소설들, 고전 소설들, 이른바 춘향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이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글쓰기예요. 이건 일본 소설의 소설들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이 얘기 나중에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천전쟁이라는 것. 일천전쟁의 총소리에서 총소리를 첫 단어로 해서 우리 문학을 출발한다는 대단히 상징적이지. 중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일본이 이기죠. 어디로 붙어야 돼? 일본을 붙어야 된다. 이게 이인직의 논리예요. 그 소설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있죠. 여기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핵심적인 이 과제인데 아직도 일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일본으로부터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세계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데서 배워야 됩니다. 너무나 매몰돼 버리면 식민지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식민화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천전쟁과 함께 김홍련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어린아이에 전쟁 고아가 돼요. 물론 엄마 아빠는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돼서 평양에서 인천, 오사카,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으로 쭉 가요. 그러면서 평양에 출발한 이 전쟁 고아 옥년이가 워싱턴에서는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서양 문화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해방을 위해서 애쓰겠다. 구안선한 친구는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확하게 일본이 나아간 방향을 소설적으로 김홍련과 구안서를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무정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평양, 인천, 오사카,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건 정확하게 문명화의 길, 동선을 보여줍니다. 이 욕망이었어요, 욕망. 평양 그 시골에서 오사카를 거쳐서 미국의 중심, 근대 문명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 시기, 근대 계몽기 또는 개화기 이런 말 쓰는데 근대 초기에 이 지식인들의 로망이 있어, 로망.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도 이 미국 로망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죠. 동경 로망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근대의 그 영향력은 깊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만세보. 알겠죠? 신문에 실린 혈흔. 바로 이인직이 주필로 있으면서 신문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쓰는 거지. 이런 소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렇죠? 판매 부수가 오르겠지. 광고 단가가 오르겠지. 그러면 신문이 돈을 많이 벌겠죠. 신문이 확장하겠죠. 이런 자본주의적 운동이 진행된단 말이야. 자, 이인직 혈흔의 문학사적 의미 짧게 봤습니다. 이건 우리 입문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남선의 해에게 소년에게인데 이 해에게 소년에게 하면은 무슨 son, from son to boys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무식한 소리 좀 어디 가서. 이 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from ocean to boys예요. 이 바다는 문명입니다. 문명의 물결이에요.
거센 문명의 물결이고, 그 문명의 물결이 구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일 소년과 입맞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조선은, 특히 한국은, 한반도는 소년 상태에서 이 문명의 거센 물결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휩쓸어 갈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 과제였죠. 이때 소년이란 잡지를 간행한 이 추남선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18인가 그랬었어요. 이 소년이라는 시도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텍스트죠. 사진도 움직일 줄 알아요. 봤지? 여기 보면은 해에게 소년에게 이게 원본이, 뭐 사진이에요. 이게 컬러풀하죠.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잘 안 보여서 이걸 다시 가져왔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읽어야 돼요. 해에게 소년에게 털썩 격쏴,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쭉 이어지죠. 이게 6년으로 돼 있는 총, 이게 일본의 시를 모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럼 몰라도 됩니다. 이 거센 물결들이 조선의 해안에 밀려 들어와서 지금 모든 걸 때려 부수는 중입니다. 이 구질서들 다 무너뜨리고 이제 소년과 입맞춤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라고 얘기하는 시입니다. 이게 1908년 10월 소년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바다와 소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바다는 바다의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대 문명입니다. 근대 문명이 지금 막 밀려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옛 꿈에서 못 벗어난 조선 사람들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싹 옛 질서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맞아들일 마음이 돼 있는 이 저 귀여운, 아직 옛 질서에 때묻지 않은 소년과 입맞춤하겠다. 입맞춤. 이 문명과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게 근대 문 앞에 선 조선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소년의 행방이 어찌 될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쓴 소설 무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죠. 역시 이번 강의도 요약 정리해서 가상대학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정까지 요약 한 장 분량으로 정말 자유자재로 요약해서 요약 겸 여러분들의 소감까지 어울러서 이 자유 게시판 Q&A란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됐죠? 이걸로 출석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죠. 다음 시간에 무정을 읽고 와야 됩니다. 안 읽으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